대만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여성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낯선 도시에서 넘어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국인의 따뜻한 친절, 그 하나의 순간이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었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는 서울에서 그녀는 매일 좌절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점원의 작은 배려, 아주머니의 길 안내, 동네 슈퍼 주인의 응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한국에서의 1년 그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대만 여성린의 놀라운 한국 정착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제 이름은 린이고 올해 31살입니다. 대만 타이중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서류 작업과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저는 그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갑자기 저를 불러 한국 출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사에 새로운 협력사가 서울에 있으니 일주일 정도 다녀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준비할 시간은 고작 사흘뿐이었고 저는 부랴부랴 여권을 챙기고 간단한 한국어 회화책을 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속도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지하철 안내방송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타이중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도시였죠. 협력사와의 첫 번째 미팅은 강남구 어딘가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저는 지도를 보면서도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가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따끔거렸고 가방 속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얼른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한국 여성이 망설임 없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체온과 짧은 한마디의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까지 주워 건네주고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죠.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낯선 도시에서 받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미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협력사 담당자는 친절했고 통역사 덕분에 업무 내용도 잘 전달되었죠.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겨진 순간 저는 다시 언어와 문화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도 뭘 주문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고 결국 사진만 보고 아무거나 골랐어요. 출장 둘째 날 저는 회사 업무 외에 시간이 조금 남아 명동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쇼핑하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 냄새가 뒤섞인 풍경이 신기했죠. 하지만 동시에 혼자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친구나 가족과 함께였고 저만 홀로 외국인처럼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길을 건너려는데 신호등 앞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짐을 들어드릴까 여쭤봤고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으셨죠. 건널목을 함께 건넌 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심히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한국은 분명 낯선 곳인데 왜인지 마음 한편이 편안했습니다. 타이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친절이 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업무상 방문한 곳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자리 잡은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바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타이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쌓여있는 이메일들을 확인했죠. 동료들은 출장이 어땠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괜찮았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서울의 그 순간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그 여성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주저하지 않고 다가온 그 행동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타이 중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왜인지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향한 자연스러운 배려가 진심으로 느껴졌던 거죠. 출장 후 첫 번째 주말,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익숙한 대만 음식 냄새와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분명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왜인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마음 한구석이 다른 곳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국 여행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 북촌 한옥마을 같은 장소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댓글창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죠. 저도 모르게 그중 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눌렀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받아 기초 문법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 삼아 시작한 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해졌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상사가 다시 한번 한국 출장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죠. 평소 해외 출장을 꺼리던 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이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 사정상 당분간 한국 출장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협력사와의 업무가 일단락되었고 다음 미팅은 최소 6개월 후라고 했죠.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가고 싶은 걸까요? 단순히 여행지로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던 중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타인의 친절에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타이 중에서의 제 삶은 안전했지만 무미건조했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게 낯설었고 바로 그 낯설 속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학연수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였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며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 저는 계속 그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커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친한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어학연수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이죠. 동료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여기 생활이 불만스러운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대답했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고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31살에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냐고,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라고, 그냥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는 걸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바람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필요한 변화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다음 주 주말 저는 타이베이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었고 필요한 서류 목록도 받았어요.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았지만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며 진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합격 여부는 2달 후에 나온다고 했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드라마를 보며 일상 표현을 익히고 한국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이 풍경을 당분간 보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타이중은 분명 제 고향이고 소중한 곳이지만 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합격 통지서가 이메일로 도착한 겁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2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짜리 출장이 아니라 6개월간의 연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죠. 짐을 찾아 나오는 순간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앞섰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연수원에서 배정받은 기숙사는 신촌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책상과 침대, 작은 옷장이 놓여 있었죠. 룸메이트는 몽골에서 온 26살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눴지만 서로 어색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오전 9시까지 강의실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 저는 초급 2반에 배정되었고 같은 반에는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그리고 베트남 학생 1명이 있었죠. 선생님은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첫 주 수업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법을 설명하실 때마다 저는 필사적으로 노트에 받아 적었죠. 하지만 막상 연습 문제를 풀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같은 반 일본 학생들은 한자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해 보였고 저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가장 어려웠어요. 중국어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소리들이었죠. 받침 발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받침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여러 번 교정해 주셨지만 계속 틀렸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김밥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했죠. 참치김밥, 치즈김밥, 불고기김밥, 야채김밥까지.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점원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그냥 아무거나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뭔가 물어봤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마 봉투가 필요하냐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 하며 고개만 끄덕였죠. 점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계산을 마쳤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대화조차 힘들다니. 기숙사로 돌아와 김밥을 먹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타이중에서는 모든 게 편했는데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장애물처럼 느껴졌어요. 룸메이트가 들어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주변 가게들의 위치를 외웠고 편의점 점원도 익숙한 얼굴이 되었죠. 수업 내용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전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 한국 학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정말 빠르게 말했고 저는 단어 하나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교실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실제 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셋째 주 주말 저는 용기를 내서 혼자 명동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고 길을 찾는 것도 나아졌죠.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점원이 밝게 인사하며 뭔가 물어봤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왔어요.
사고 싶은 마스크팩이 있었지만 가격을 물어보는 방법조차 몰라서 포기했죠.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언제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넷째 주 수업에서 선생님은 실전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짝을 지어 카페에서 주문하는 상황극을 하는 거였죠. 저는 일본인 학생과 짝이 되었고 서로 어색하게 연습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카드로 계산할게요.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제가 너무 긴장하는 것 같다며 실수해도 괜찮으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섯째 주 저는 드디어 작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 혼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했고 점원은 친절하게 사이즈를 물어봤어요. 저는 준비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톨 사이즈요. 점원은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아주었죠.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쁜 걸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 제게 큰 진전이었어요. 처음으로 실전에서 한국어로 소통에 성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서툴고 문법도 틀렸지만 제 마음을 한국어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카페에서 커피를 샀어요. 조금 떨렸지만 성공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저는 이 일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여섯째 주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시험을 받고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특히 듣기 점수가 낮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따로 여쭤봐서 듣기 연습 방법을 배웠고 매일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로 했어요. 일곱째 주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본 거죠. 학교 근처 김치찌개 집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며 고민했어요. 김치찌개 한 인분 주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고 사장님은 밥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같이 주세요라고 대답했죠. 음식이 나오고 맛있게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벽은 여전히 높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요. 처음 왔을 때보다 분명 나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거예요. 저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연수 생활이 2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수업도 따라갈 만했고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서울이라는 도시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지하철은 제게 가장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 홍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재미있는 곳이라고 추천했고 저도 주말에 기숙사에만 있기 싫었거든요. 지도 앱으로 경로를 확인하니 2호선을 타고 가다가 6호선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나왔어요. 신촌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쇼핑백을 든 사람들, 커플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 가득했죠. 저는 손잡이를 꽉 잡고 다음 역을 기다렸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환승역 표시를 놓쳤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2 정거장이나 더 간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황급히 내렸지만 어느 역인지조차 파악이 안 됐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저는 그 흐름에 밀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니 완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도 앱을 켜려는데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죠. 저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역 안에서 노선도를 보려고 했는데 복잡한 색깔의 선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2호선, 6호선, 9호선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한국어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역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분께 더듬더듬 홍대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원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너무 빨라서 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플랫폼으로 향했죠. 이번에는 신중하게 노선도를 확인하고 환승역 이름을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지나갔어요.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드디어 환승역에 도착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환승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6호선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갔는데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저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뛰다시피 했습니다. 어느새 땀이 나고 숨이 찼죠.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보니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잘못된 방향의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를 탄 겁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다음 역에서 내려 다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활기찬 거리가 펼쳐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독특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2시간 넘게 헤맨 피로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고 저만 이 도시에서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저는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요? 1시간 정도 카페에 앉아 있다가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홍대를 구경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경로를 3번 확인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걸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돌아가는 길은 순조로웠습니다. 한 번에 환승에 성공했고 신촌역에서 무사히 내렸어요. 하지만 기숙사로 가는 골목길에서 또 길을 잃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 사이에서 어느 게 제 기숙사인지 헷갈렸죠. 10분 정도 같은 곳을 빙빙 돌다가 겨우 익숙한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의점 옆 골목이 맞았어요. 저는 안도하며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죠. 온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많이 길을 잃었는지, 얼마나 좌절했는지 적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고요. 작은 위안이었지만 그 문장들이 저를 조금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명동에 가보기로 했어요. 어제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노선도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중요한 역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죠. 배터리도 완충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저는 더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안내방송을 끝까지 듣고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환승할 때도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움직였죠.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혼자 힘으로 낯선 곳까지 온 겁니다. 거리를 걸으며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었죠.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은 복잡했지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길을 잃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고요. 매번 실수할 때마다 저는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더 이상 미로가 아니라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셋째 달이 되자 저는 웬만한 곳은 헤매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머릿속에 그려졌고 주요 환승역들도 익숙해졌죠. 여전히 가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길을 물어봤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었어요. 몇 호선을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몇 번 출구로 나가면 된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완전한 초보자가 아니라는 걸요. 길을 잃었던 그 하루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석 달째 연수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어요. 한국어는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눌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웃을 수는 있어도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죠. 기숙사 근처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규모도 작았지만 생필품은 웬만큼 다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가끔 라면이나 우유를 사러 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사 대신 먹을 컵라면을 사려고 들어갔죠. 슈퍼 안은 좁았고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살짝 보이는 선반들, 삐걱거리는 바닥, 오래된 냉장고 소리. 세련된 편의점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왠지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라면 코너로 가서 익숙한 제품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가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안경을 쓰신 모습이 온화해 보였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내밀며 짧게 인사했고 아저씨는 가격을 말씀하셨죠.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받으려는데 아저씨가 뭔가 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는데 요즘 자주 오는 것 같다고 학생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만에서 왔고 지금 6개월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죠. 아저씨는 대단하다며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대답했을 텐데 그날따라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조금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해한다는 표를 지으셨죠. 그러더니 아저씨는 냉장고로 가서 캔 음료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바나나 우유였어요. 저한테 건네시며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서비스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죠.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손살에 쳤지만 아저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셨어요. 처음 온 것 같은데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보라고요. 이 동네 잘 아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온 외국인인 저를 신경 써주시는 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슈퍼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라면과 바나나 우유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묘한 감동이 차올랐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저는 바나나 우유를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왠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날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그 슈퍼에 더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없어도 가끔 들러 물 한 병을 사거나 과자를 하나 샀어요. 아저씨는 저를 기억하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며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제 상태를 보시더니 목캔디를 꺼내주셨어요. 이거 먹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라고 하셨죠. 그리고 근처 병원 위치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다른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우산 없이 나왔던 저는 슈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오래된 우산 하나를 건네시며 이거 쓰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돌려주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그 우산을 받아들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우산이었지만 빗물을 막아주기엔 충분했어요. 다음 날 세탁해서 돌려드리러 갔을 때 아저씨는 괜찮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또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 슈퍼는 저에게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작은 쉼터 같았어요. 아저씨의 친절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챙겨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슈퍼에 들러 아저씨께 대만 과자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감사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는 손살에 치시며 이런 것까지 안 그래도 된다고 하셨지만 결국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시며 따뜻하게 웃으셨죠.
그날 저는 슈퍼를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친절이라는 건 큰 행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요. 작은 관심과 배려, 짧은 대화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아저씨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후로도 저는 힘든 날이면 그 슈퍼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들르기도 했어요. 아저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학교 이야기, 먹을 것 추천 같은 사소한 내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동네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연수 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아저씨가 바나나 우유를 건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조금 더 오래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계속 버틸 힘을 주었어요. 넷째 달이 되자 저는 슈퍼 아저씨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옆 건물 경비 아저씨, 아침마다 보는 산책하는 할머니, 카페 사장님. 작은 동네 공동체 안에서 저는 서서히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 슈퍼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간판과 낡은 유리문이 보였고 안에서는 여전히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캔 음료 하나를 사러요. 그리고 아저씨와 짧은 이야기를 나누러요. 그 슈퍼는 제가 한국에서 찾은 첫 번째 안식처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따뜻함이 있는 곳. 그곳이 있었기에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조금씩 뿌리내릴 수 있었어요. 뜻밖의 위로가 때로는 인생을 바꾼다는 걸 저는 그 작은 슈퍼에서 배웠습니다. 슈퍼 아저씨의 친절을 경험한 이후 저는 주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바쁜 도시, 냉정한 일상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어있는 작은 배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달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침 수업 시작 10분 전이었고 뛰어가지 않으면 지각할 상황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학교 앞 카페에 들렀어요. 시험이 있는 날이라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카페는 아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하고 학생들이 샌드위치를 사가고 있었어요.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제 차례가 되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 잘하던 주문인데 긴장해서인지 한국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스 아메리.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더 당황스러웠죠. 그때 카페 직원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은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아주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 직원의 태도에서 배웠습니다. 커피를 받고 나올 때 직원은 시험 잘 보라고 응원까지 해주었죠.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평소 타던 버스였는데 그날따라 노선이 헷갈렸어요. 종점이 2개인 버스였고 저는 어느 방향인지 확인하지 않고 탔던 겁니다. 몇 정거장을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당황한 저는 버스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버스 어학당 쪽으로 가냐고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반대 방향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건너편에서 같은 번호 버스를 타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고 신호등이 바뀌기 직전에 간신히 건넜어요. 숨을 고르며 반대편 정류장에 섰을 때 방금 전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한참 헤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3분 늦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죄송하다고 인사했는데 선생님은 괜찮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시험지를 나눠주시며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풀라고 격려해 주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친구들과 학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아야카와 중국인 친구 리웨이 그리고 몽골에서 온 친구 바야르와 함께였어요.
우리는 김치찌개 집에 들어가 각자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우리는 오늘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어려웠던 문제를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학생들 배고프겠다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죠.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오후 수업 후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일찍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몸이 좀 피곤했고 쉬고 싶었거든요. 기숙사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옛날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 건물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셔서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6층에서 내리실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착한 학생이라고 칭찬해 주셨죠.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카페 직원의 배려,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안내, 선생님의 격려,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함, 할머니의 칭찬.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게 모여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빠르고 차갑게만 보였지만 사실은 그 속도 아래에 사람을 챙기는 섬세함이 숨어 있다는 걸요.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살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멈춰 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할 때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어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직원분은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지 어제보다 편안해 보인다며 웃으셨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기사님께 먼저 인사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죠. 작은 대화였지만 왠지 하루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선생님은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는지 칭찬해 주셨어요. 요즘 많이 늘었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죠. 점심시간에는 새로운 식당에 도전해 봤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모르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무슨 맛인지 몰랐지만 일단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맛있었고 저는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죠. 저녁에 슈퍼에 들렀을 때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다고요. 아저씨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저는 적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이라고요.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모여 거대한 그물망을 만들고 그게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요. 5째 달로 접어들며 저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들의 작은 배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낯선 도시는 이제 조금씩 익숙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째 달이 시작될 무렵 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낯선 천장이 아니었어요. 제 방이 익숙하게 느껴졌고 창밖으로 들리는 서울의 소음조차 편안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저의 일상이 되어 있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친구 아야카가 북촌 한옥마을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오전 10시에 삼청동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길을 찾느라 헤맸겠지만 이제는 지하철 노선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3호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렸습니다. 6번 출구로 나가면 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니 한옥 지붕들이 보였고 골목길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야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우리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옥마을을 걸으며 저는 예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풍경이 제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좁은 골목길도 높은 계단도 한옥 카페도 모두 익숙했습니다. 아야카와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차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유자차 하나 주세요.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직원분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차를 기다리며 아야카가 물었어요. 요즘 한국어 많이 늘었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 같다고요. 아야카는 본인도 그렇다며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어가 이제는 편하게 느껴진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축하하며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경복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았고 인파를 피해가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이 도시의 리듬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경복궁 앞에서 우리는 전통 의상을 빌려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틈에서 저도 한 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한복을 입고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여기 속해 있구나.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기념품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한 가게에서 전통차 세트를 팔고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샀습니다. 주인 할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며 가격 흥정도 했죠.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광화문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저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보쌈 정식을 주문했는데 이제는 어떤 음식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제 예상이 맞았고 맛있게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익숙한 역에서 내리고 익숙한 골목을 지나갔어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기숙사에 도착해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이곳은 분명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으며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저는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다고요. 낯설미 익숙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걸요. 그 순간은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서 어느새 도착하는 거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든 영역을 시험 봤어요. 예전 같으면 긴장했겠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나중에 나올 거였죠.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야카, 리웨이, 바야르와 함께 학교 근처 분식집에 갔어요. 우리는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오후 수업 시간 선생님이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특히 말하기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고 저는 뿌듯했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무렵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슈퍼에 들러 간단한 장을 봤어요. 아저씨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요즘 표정이 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잘 봤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자막 없이 봤는데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다음 날 저는 홀로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봤어요. 거대한 도시가 펼쳐졌고 그 어딘가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압도당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삶의 무대였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제가 다니는 학교 방향도 보였어요. 기숙사가 있는 신촌도 저 어딘가에 있었죠. 이 모든 곳들이 이제는 제게 의미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는 명동에 들렀습니다. 처음 출장 왔을 때 혼자 걸었던 그 거리였어요. 그때는 외롭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가게에 들어가 쇼핑을 했고 점원과 대화를 나눴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서 돗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생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건물들이 지나갔고 익숙한 간판들이 보였어요. 모든 게 낯설었던 석 달 전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변했고 이 도시도 저에게 맞춰 변한 것 같았죠. 6개월 프로그램의 중간 지점을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응이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성공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지하철을 제대로 타는 것, 음식을 주문하는 것,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타이중에서 온 31살 외국인 학생만이 아니었어요. 서울에 사는 린이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서자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지하철 노선도는 익숙한 지도가 되었고 한국어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죠. 연수 과정을 마치고 한국 회사에 취직까지 했어요. 무역회사의 해외 업무 담당자로 일하며 대만과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했어요. 숙소에서 나와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시작하셨죠. 제가 매번 같은 걸 주문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이제 이곳은 제 단골 카페가 되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의 빠른 속도에 압도당하고 언어 장벽에 좌절하며 혼자라는 외로움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가 제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타이중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구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사진 몇 장을 보내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부러워하며 언젠가 놀러 가겠다고 했죠. 저는 환영한다고 답장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 시절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연수 과정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유키와 중국인 친구 리나가 아직 한국에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신촌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키는 한국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했고 리나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서툰 한국어로 소통하던 우리가 이제는 유창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와 저는 타이중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통화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셨죠. 통화 중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언제 타이중에 돌아올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 더 있고 싶다고,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요. 부모님은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 왔을 때만큼 낯설지 않았지만 여전히 제게 새로운 발견을 선사하는 곳이에요.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서도 주말에 걷는 동네 골목에서도 작은 놀라움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이제 저를 팀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대해줍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농담도 주고받고 회식에도 함께 가는 사이가 되었죠.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2의 고향 같다고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린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회사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어로 된 소설책을 한 권 샀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어 책을 읽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소설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느리긴 해도 내용을 이해하며 읽어나가는 게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제게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언어의 벽도 낯선 환경도 외로움도 모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믿고 내 자신을 믿으라고요. 주말이 되어 저는 타이중에서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저는 설렜어요. 이제는 제가 서울을 안내할 차례였으니까요. 1년 전 길을 잃고 헤매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안내하는 위치가 되었다는 게 감개무량했습니다. 친구가 도착한 날 저는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공항 입국장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린, 너 정말 달라졌다고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날 바꿔놓았어요. 친구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 넘어졌던 횡단보도고 저기는 제가 떡볶이를 먹고 매워서 울었던 식당이에요. 그 편의점은 제가 매일 들르던 곳이고 저 카페는 제 단골이죠. 하나하나가 제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친구는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너 정말 여기서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곳에서 제 자리를 찾았거든요. 일주일간의 친구 방문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제게 중요한 의미를 남겼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저는 한강 다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대만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선택한 곳이고 제가 스스로 일궈낸 삶이 있는 곳입니다. 두 곳 모두 제게는 고향이에요. 저는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타이중의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서울에서의 삶을 사랑하죠. 명절이나 휴가 때는 타이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는 서울에서 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한국. 저를 받아줘서요. 그리고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요. 처음 출장길에서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그 한국 여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외국이 아니라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 두 번째 고향에서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에서요. 한국과 대만 사이에서 더욱 단단해진 저 자신을 느끼며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발전만 이룬 나라가 아니에요. 낯선 외국인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미는 나라, 작은 친절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는 나라죠. 린은 한국에서 언어를 배웠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대만에서 온 평범한 회사원이 한국에서 자신감 넘치는 직장인으로 성장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린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한국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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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